자, 어떻게 여러분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으니까요. 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전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업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철학, 그 가업 중심 모델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가업 중심 모델의 개입 목표 또 개입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가업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5단계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잠깐 휴식하는 시간에 잊어버리셨을까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혹시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면 책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전 동영상을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오늘 앞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가업 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입 기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힘차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가업 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업 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에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이 표적 문제를 잘 설정을 해야만 가업 중심 모델의 기본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적 문제는 타겟 프로그램,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표적,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이 표적 문제는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최대한 3개까지 선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이 문제는 아주 긴박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합의하에 정한 그 문제를 우리가 표적 문제다라고 앞선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이 표적 문제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찾아왔을 때는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또 혼자만의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얽히고 설킨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사회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연루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와 연관된 부수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딸려져 오게 되죠. 그랬을 때 표적 문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표적 문제를 설정할 때 이 클라이언트가 가장 비중 있게 이 정도의 문제는 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가장 비중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이 문제가 나를 굉장히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변화를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비중이 있는 문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표적 문제를 정한다.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 다섯 번째, 가장 변화 가능성이 큰 문제.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이거는 진짜 뭐 조금만 우리가 과제를 통해서, 가업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면, 이게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장 비중이 있는 문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또 가장 변화 가능성이 큰 문제, 이 다섯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 판단을 해서 이 표적 문제를 최대한 한 3개 정도를 선정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앞서서 가업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 5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가 규명이 되면 표적 문제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 표적 문제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만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선택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해결하고 싶어 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한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 선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성립된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업중심 모델의 스타트는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개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법인 것이죠. 개입 기법, 개입 기술.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그런 문제를 들어보고 가장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문제, 긴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적 문제가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가업중심 모델의 개입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문제를 규명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 표적 문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다 라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것이 가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중간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업중심 모델에서의 목표 설정은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강화시키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돼요. 자, 목표가 세워야 되죠. 목표. 자, 우리 저 목표를 세워놓고 저 목표로 향해서 갑시다. 자, 알코올 중독이 걸렸어요. 그 알코올 중독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알코올 중독이 걸렸지만 그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요번에는 완전히 끊지는 못할 때도 한 10병을 마시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뭐 한 병 내지 2병 정도로 마시는 걸로 그 주량을 확 줄이는 걸 목표로 세워놓고 우리 한번 그거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목표가 없으면요. 목표가 없으면 표적 문제가 설정이 되더라도 안 돼요. 아까 사격 예를 들었죠? 사격을 딱 할 때 표적지에서 가장 정가운데를 10점, 그 다음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빵점 해가지고 그 원을 딱 그리죠. 원을 그려요. 타겟이 되는 문제 딱 10점 만점, 요게 표적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표적 문제를 우리가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8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목표 설정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표적 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 한번 해결을 해보자 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업 중심 모델에서 이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목표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목표 설정을 위해서 기본 조건이 있는데 이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로서 동기가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 정도까지 하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 한번 목표를 세우고 싶어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기본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에 수행이 가능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목표를 달성한다. 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돼도 말고 안 돼도 말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가업 중심 모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 기한 내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성적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6월 한 중순 정도면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이번 학기 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A를 맞는다. 나는 B 이상을 맞는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 기한을 정해두어야 된다. 제한된 시간에 수행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목표가 구체적이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뭐 90점 이상, 뭐 90회 이상, 뭐 100회 이상. 이 숫자와 수치화를 하게 되면 아주 그 목표가 명확해요.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근데 나는 뭐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노력해 볼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이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목표는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수치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반드시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와 관련된. 문제하고 관련된, 표적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행동적인 용어로 뭐뭐뭐뭐 하기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 A 플러스를 맞기, A 플러스를 달성하기, 소주를 10병 마시던 것을 한 병만 마시기,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뭐뭐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표시하는
그런 용어로, 행동적인 용어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성취한 후에 성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성취를 했는지, 달성을 했는지, 그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를 측정을 해야 돼요. 아까 세 번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구체적인 거라는 것은 어떤 수치화를 하게 되면 그 숫자 이상을 가면은 달성, 그 미달이면 미달성,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이 수치화하는 것이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한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업 중심 모델에 있어서 목표 설정할 때 이 구체적이고 수치화시키는 거, 이것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이 8가지 이 조건이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이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이 측정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뭉뚱그려가지고 뭐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면 안 된다. 내가 이번에 90점 이상 맞아서 A+를 받겠다.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측정 가능한 그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한 박스 소주를 마시던 사람이 내가 한 병으로 줄이겠다. 한 달 이내. 이러면 구체적인 또 측정 가능한 그리고 시간 제한적인 목표가 되겠죠. 내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이 나는 담배를 금연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후에는 담배를 완전히 끊겠다. 한 가치도 안 피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제한적으로 한 달 이내에 구체적으로 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꼭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인데 거기 목표를 2개, 3개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는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요, 표적 문제와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 문제와 목표. 그러니까 나 아무개는, 나 누구누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주어, 서술어 형식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거, 또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거 계획 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요 계획 기법, 표적 문제 설정, 또 목표 설정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업 중심 모델의 계획 기법, 세 번째는요, 가업 개발과 검토예요. 가업 개발과 검토. 자, 우리가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거 배웠습니다. 또 목표를 설정하는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가업을 개발을 해야 돼요. 자,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세운 것을 어떤 가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업 개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업은 특별한 유형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획되고 면접의 안팎에서 수행하는 것을 가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업은요, 구체적으로, 즉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등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클라이언트가 완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요, 그냥 흐리멍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업을 구체적으로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업. 이 가업에 대한 아까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가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가업을 구성을 하려면 이 가업 계획 시 필요한 정보의 원천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업을 개발할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의 경험. 가업 계획의 첫 단계는 표적 문제 완화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과도하게 사회복지사가 너무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과도한 가업을 주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가업을 잘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경험을 한번 들어보고 왜 실패를 했는지, 왜 성공을 했는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걸 알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부담 없이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가업을 제시를 하더라도 쉽게 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업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가업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가업과 관련된 선택 가능한 아이디어가 부족할 경우에 문제 해결 기술의 학습과 증진을 위해서 다양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기법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브레인, 두뇌가 스토밍 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표적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가능한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을 한번 난상 토론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해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서 한번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가업을 설정하는 거, 이것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가업 계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업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기법이나 전문 자료 및 사례 회의라든가 슈퍼바이저의 의견 등을 활용해서 이 문제 해결 활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가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가업은 클라이언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업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업 중심 모델의 계획 기법 네 번째는요, 행동 변화 기법이에요. 행동 변화 기법. 자, 어떤 표적 문제가 설정이 됐죠. 또 목표가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가업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 변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 가업 중심 모델의 어떤 개입 기술을 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변화 기법에는요,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간접적 행동 변화 기법이 있고요. 하나는 직접적 행동 변화 기법,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간접적 행동 변화 기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의사소통 기술, 가제 중심 접근은 단기 계약 기간 동안에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조하는 과정에서
이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우리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예, 의사소통. 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예, 수신자와 송신자 서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 이게 의사소통 기술이죠. 이게 의사소통 기술 이것을 잘 해야만 우리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탐색이에요. 탐색은 모든 대인관계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법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료 및 정보를 이끌어내는 실천가들의 노력이 탐색이다. 탐색전을 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탐색전을 핀다. 탐색한다. 그래서 이 탐색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정확하게 내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 문제 중에서 핵심되는 표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목표 설정 과정에서, 그리고 이런 과업은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이런 자료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가의, 사회복지사의 노력을 우리는 탐색이다. 이렇게. 이 탐색전을 잘 해야 돼요. 상대방의 그런 의지, 뜻, 이런 것들을,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끌어내야 되겠죠? 이것을 탐색 기법이다. 그 다음에 구조화,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구조와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사소통으로 구성이 된다. 구조화해야 된다. 구조화.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게 막무가내로 이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호작용의 이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갑시다. 이런 일정으로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이런 목표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가업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구조화함으로 인해서 이 개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을 구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상황 분석이에요. 상황 분석. 문제의 상황은 문제를 유지시키는 원인과 문제를 다룰 때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유지하는 원인, 또 문제를 다룰 때 동원될 수 있는 자원, 이게 원인과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를 이게 우리가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표적 문제도 설정을 하잖아요. 또 목표도 설정을 하잖아요. 이 상황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잘 파악을 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다룰 때 동원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적 자원들이 있는지, 어떤 물적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잘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행동 변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 탐색, 구조화, 상황 분석이 간접적 행동 변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동 변화 기법의 두 번째는 직접적 행동 변화 기법이에요. 첫 번째가 인식 증진이에요. 인식 증진. 인식 증진은 가제중심 모델의 인식의 증진은 심리치료의 뭐 해석이라든가 명료와 직면, 반성 등과 같은 수준의 기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인식,
인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명료화, 또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직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성,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 이것이 인식 증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격려예요, 격려. 이 격려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행동 변화 기법의 하나인데, 클라이언트가 세운 계획이나 실행하려는 계획, 수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것을 격려라고 해요. 예, 격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지지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뭐 칭찬해주는 거. 그래서 어떤 찬성을 표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거. 이것을 격려한다. 예, 우리가 격려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격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법, 격려. 그 다음에 지시가 있습니다. 지시. 사회복지사가 과제와 관련된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는 것을 지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지시한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사회복지사가 과제와 관련된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는 거예요. 조언과 충고를 총칭해서 지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가업중심 모델의 계획기법, 표적 문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또 가업을 개발하고 검토하고, 또 행동 변화를 하는 기법, 행동 변화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업 중심 모델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의 장점을 알아보고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업 중심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업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업 중심 모델은 시간 제한적인 단기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가업 중심 모델은 해결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결 중심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한번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업 중심 모델의 적용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업 중심 모델은 과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함으로써 성공 확률과 자신감을 증진시켜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능력을 높여준다는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과제 중심 모델은 시간 제한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 제한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모델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제 중심 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결정.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이 협력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이 장점이 되고 있다. 단기간의 치료와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인 계약으로 의도하지 않는 조기 종결로 인한 개입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 가업 중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에도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점이 있지요. 그래서 가업 중심 모델을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업 중심 모델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가업 중심 모델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의 단점은 가업 중심 모델은 서비스를 거부하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때 쉽게 이용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인 반면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의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업 중심 모델은 함께 합의된 가업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를 거부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압도되어 있으며 이 접근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만한 정서적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단점으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가업 중심적 접근은 문제의 원인이 빈곤, 실업, 불량주택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라면 정치적, 사회적 변화 없이는 극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시적인 거 있잖아요. 빈곤이나 실업 이것은 거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업을 목표를 설정해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시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가업 중심 모델의 효과를 얻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가업 중심 모델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역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또 오늘 가업 중심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델끼리 서로의 비교를 하시면서 오늘 가업 중심 모델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